안녕하십니까. 기적의 국어 강한상 선생입니다. 지금 프린트 받으신 것 중에 제 거 이름 있는 거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거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거 보시고 집에 가서서 보셔도 됩니다. 자,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 사범대 나오고 고려대 국문과 대학원에서 현대문학을 전공했습니다. 휘문고 앞에 강남 종로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7년 근무했고 강남대사원에서 8년 근무했습니다. 지금 자 자제분들 맡길 때 과연 이 강사를 믿을 수 있는지가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딱 보시면 이력서가 훌륭하죠. 그래서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고민이 엄청 많으실 겁니다. 수능 국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실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킬러 지문 없앤다 그랬는데 엄청 어려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 대치동에서 수학과 과학은 점수가 나오는데 국어가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능 국어 공부를 사실은 늦게 시작하잖아요. 항상 내신하다가 늦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일단 문제고, 자, 과연 킬러 지문과 문제는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킬러 지문과 문제가 뭐냐면 최근 몇 년간 독서가 엄청 어려웠는데 어떤 킬러 지문과 문제였냐, 독서 지문 속에 막 내용을 엄청 많이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간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어찌 보면 수능 국어와 맞지 않는 출제 경향이 몇 년간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킬러 지문 없애라고 하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이 어떤 정권의 말을 그냥 들은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학원 강사 20년을 했고 그 다음에 한 3만 명의 학생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저는 머릿속에 20년간 수능의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과거의 수능의 본질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보를 막 때려 넣는 게 아닌 진짜 글을 읽으면 답이 나오게끔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보시면 엄매 1등급 84점 잡습니다. 그러면 수학과 국어가 표준 점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어 제 학생 한 명이 삼수생이 있는데 얘가 국어 5등급으로 시작해서 올해 진짜 열심히 해서 엄매가 98점 나왔습니다. 그러면 표준 점수를 엄청 많이 얻어가지고 의대를 가죠. 그래서 수학 못지않게 국어가 중요하고 어려워졌는데 왜 뭐가 문제냐, 제가 9월 평가원 끝나고 설명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 눈에는 보입니다. 지금 수능의 출제 경향이 바뀐 흐름이 보이고, 그리고 그대로 올해 수능에 나왔고 이건 몇 년간 지속될 겁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문학이 독서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번에 문학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수능 문학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지문이 어렵다기보다는 선지가 엄청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결국 근원적으로 이 글을 읽고 제대로 읽으면 답이 나온다, 이게 문해력이거든요. 요거를 묻는 걸로 돌아간 겁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올해 수능 국어 독서 4지문 전부 다 EBS 연계됐습니다. 얘들이 왜 틀렸을까요? 교수님들이 EBS 연계를 지켜야 되니까 한 단락은 EBS 내용을 넣었어요. 근데 나머지 단락, 어려운 부분이 EBS와 연계되지 않는 부분이 넣고, 그걸 독해할 수 있는지가 결국 고득점을 맞는 관건인 거죠. 자, 문학 이번에 7지문 나왔는데 그중에서 3지문은 EBS 연계입니다. 근데 연계된 지문에서 고난도 문제 안 나왔어요. 나머지 연계가 안 된 자제분들이 수능에서 생판 처음 보는 글을 읽어낼 수 있는 힘, 이걸 묻는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번 수능 국어 독서는 평이했는데 얘들이 왜 점수가 안 나왔냐,
일단 문법이 너무 어려웠어요. 화작도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문학이 너무 오래 걸려서 시간이 없으니까 힘들었습니다. 자, 요게 경향이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EBS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 자제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수능이에요. 거기서 내가 아는 지문이 나왔다.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연계된 지문은 당연히 시간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거는 EBS는 중요합니다. 내신도 할 겸. 그래서 1학기까지는 반복 학습하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 이 문해력을 기르는 거, 이거를 이번 겨울방학 때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수능 국어는 진짜 한 저처럼 40대에 경력 많은 강사가 좋습니다. 보는 힘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20년간 준비한 걸 가지고 이 수능평가원 기출지문을 통해서 어떻게 읽고 내가 판단하는지 그 원칙을 설명하고 연습시킬 겁니다. 자, 예를 들게요. 첫 번째, 독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제분들이 국어를 왜 못하는지 아세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객관식 이 문제의 함정입니다. 학생들은 제가 물어봐요. 너 이거 왜 답 3번 했어? 그러면 답이 뭐냐면 나머지가 아니라서 3번이 답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수능에서 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객관식 문제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고도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제가 이거 만들었습니다. 이건 전국에서 제가 만든 연구소에서만 이거 하는 건데 뭐냐, 학생들한테 수능평가원 지문을 쭉 풀게 하고 그 다음 학생들은 그냥 채점입니다. 그 다음에 맞으면 좋아하고 틀리면 막 실패한 다음에 해소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맞아야지 하고 결심합니다. 근데 결심하면 수능을 잘 보나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수능평가원 한 지문을 읽고 마치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처럼 채권이 뭐야? 넌 이 부분은 이해했니? 이걸 계속 묻는 단답형 문제를 제가 수능평가원 전지문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2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남아있죠. 그만큼 삼파술이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내가 문제를 받았지만 어떤 부분을 모르는 건 스스로 깨닫게 해줍니다.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이 겨울방학 기간이 엄청 중요한데 독해의 원칙을 확립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국어 못하는 학생들 특징은 뭐냐면 한 지문을 만약에 8분에 푼다고 가정하면 지문을 3분 동안 대충 읽습니다. 그리고 문제 보면서 생각이 안 나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지문을 읽었으면 지문의 핵심은 내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한 방에 푸는 거지.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를 많이 하면 그 횟수만큼 등급이 나옵니다. 4번 왔다 갔다 하면 4등급 나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등속 운동이 아닙니다. 자제분들 어떻게 독서를 읽냐면 계속 동그라미 칩니다. 계속. 또는 계속 밑줄 긋습니다. 아니면 의미 없는 슬러시만 계속 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너 뭘 읽었어? 그러면 자기가 글자를 읽었을 뿐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는 거죠. 따라서 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절대 등속 운동으로 읽지 않습니다. 변속 운동으로 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단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첫 번째 문장에 떴다. 거기는 시간과 에너지를 써가지고 집중해서 읽어야죠. 그리고 나머지 그 밑에 예시들이 나오면 이 예시 때문에 이거군, 이 예시 때문에 이러군, 이 부분은 빠르게 읽어야 됩니다. 이게 변속 운동이에요. 이 원칙을 확립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글을 읽고 막연히 아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 용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독서에서 어려웠던 문제 7번, 10번, 15번, 16번이 있는데
전부 다 지문의 내용을 그냥 읽으면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 용어로 정리해야지만 비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번 9평에도 나왔고 지금 올해도 나왔고 장담하는데 이거 몇 년간 이어질 겁니다. 요 연습 죽으라고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수능의 관건인 문학 말씀드릴게요. 문학을 할 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개념어를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올해 이 개념어 특강을 했어요. 그러면 제 단과 학생들이 이 문학 개념어 시간 줄이는 문학을 한번 딱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주말에 모의고사를 보면 15점씩 오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이거 개념어를 수업 듣고 나서 점수가 올랐어? 그랬더니 학생들이 얘기합니다. 문학은 지문이 쉬워서 읽으면 알겠는데 선지를 볼 때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애매해서 시간을 끌게 된다고요. 근데 제가 이번 교육방학 때 문학 이 시간 줄이기 특강 4주 특강 하거든요. 이거 딱 하고 나면 선지를 엄청 빠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올해 바뀐 경향, 제가 선지가 어려워졌다 말씀드렸죠. 근데 그 선지가 뭐냐면 선지 하나에 판단의 포인트가 3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판단하고 있으니까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문학 개념을 특강하면서 마감되고 이제 학생들 엄청 많이 와서 이것만 들으면 바로 직효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문학의 선지는 이겁니다. 지문 속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선지의 추상적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를 얼만큼 정확하고 빠르게 일치 판단할 수 있냐. 올해 수능 22번 색채역 유사한 문장 구조 선지에 나온 이 말을 이 구체 내용과 연결시키는 거. 31번 현대소설 엄청 어려웠던 겁니다.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가 뭔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학생 혼자 힘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강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 소수일자가 거리를 둔다. 3인칭 소수일자가 인물과 거리를 둔단 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4주 특강이면 해결될 거고 제 정규반에 듣는 학생들은 제가 수능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거 연습시킵니다. 자, 두 번째 오답률 탑 5에 들었던 문학에서 엄청 어려웠던 문제 제 2문제 말씀드릴게요. 자, 지문을 독해하고 선지와의 일치 판단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엄청 어려웠던 30번 현대소설 비연계 골목 안이라는 소설이에요. 학생들은 열심히 EBS만 외우다가 수능장에서 낯선 소설을 봤습니다. 그때 이거를 읽어낼 수 있느냐. 자, 제가 어떻게 읽는지 설명드릴게요. 중략 부분에 줄거리가 있습니다. 골목 안 9가구가 공동 변소처럼 쓰는 불단집 소유의 뒷간에 놨어요. 자, 저는 학생들한테 내신처럼 한 지문 한 지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현대소설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재밌잖아요. 왜 재밌냐면 그 주인공들이 영웅들입니다. 슈퍼맨들이에요. 다 때려 부수고 다 이기죠. 근데 현대소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소설은 고통받는 약자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여기 딱 보시면 집이 9집이 화장실 하나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엄청 가난한 거죠. 이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거 이제 저한테 1년간 연습하면 깨우치게 됩니다. 그 다음 지문을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작 양서방이 또 머뭇거리다가 그러한 말에 매우 겸연쩍게 한다. 겸연쩍다는 민망하다, 부끄럽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으로 쓰는 변소에 갇혔는데 그걸 잠근 사람이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마 화를 내지 못하고 겸연쩍어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선지에서 어떻게 나왔냐? 이 4번 선지가 어려웠던 건데 양서방은 무덤덤하다. 학생들은 여기서 엄청나게 낚였습니다. 무덤덤이 뭐죠?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무덤덤은 뭐냐면 감정의 동요가 없다. 감정의 변화가 없다예요. 사실은
겸연쩍어 하기 때문에 무덤덤이 틀린 겁니다.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왜 학생들은 틀릴까요? 자, 학생들은 이분법적 사고를 합니다. 무슨 말이야? 댁에 가서 자제분한테 오늘 어땠니?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정해졌습니다. 몰라! 짜증나! 킹받아! 어쩌라고! 끝입니다.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문에서 아내한테 화를 안 냈는데 그럼 무덤덤 아니야? 아니죠. 사실은 무수히 많은 감정의 이 차이들이 있습니다. 의롭지 못한 일을 보고 피분관계하고 내 마음을 몰라줘서 서러워하고 이런 것들의 차이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독해력입니다. 문해력이고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려웠던 34번. 이것도 진짜 어려웠거든요. 이건 보기를 보는 원칙을 잡아야 됩니다. 보기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자연 속에서의 만족감. 첫 번째. 두 번째, 출사하지 못한 선비.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출사를 못했다는 것은 벼슬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이야 자제분이 의대를 못 갔어요. 그리고 치킨 프랜차이즈를 차려가지고 한 1,000억을 벌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하지만 조선에서는 남자 사대부가 벼슬을 못했다는 건 슬픔과 고뇌예요.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시골에 머물 수밖에 없는 회포. 만약에 이 회포가 마음속에 품은 뜻이거든요. 근데 이 회포를 슬픔, 고뇌라고 했다면 얘들 많이 맞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전소설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보기를 읽고 선지와 어떻게 판단하는지 원리를 알아야지 풀 수 있습니다. 엄청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문법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대치다원교육과 목동다원교육 수업을 하는데 대치동은 확실히 수능에 진지합니다. 도망은 안 가요. 나한테는 수능밖에 없어라는 게 배어 있습니다. 근데 대치동이 아닌 다른 곳들에 강의하면 얘들이 수능 공부가 어렵다고 도망칩니다. 내신하러 가야지. 난 역시 수시밖에 없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심지어 내신 5등급짜리가 그러고 있어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제가. 자, 근데 더 이상 올해 수능이 딱 나왔잖아요. 이제 더 이상 수능은 쉽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 클래스가 아니에요. 이번에 문법 5문제가 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엄청 끌고 틀렸어요. 자, 제가 항상 수능 국어는 전국 100등 안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문제를 보면 출제자의 의도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읽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이 37번 문제 보면 보기를 보고 출제자의 의도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활용의 규칙성, 두 번째 모음조와 적용, 세 번째 활용어의 줄어듦. 이 3가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원칙을 알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 풀고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자, 화작은 이번에 뭐가 어려웠냐? 화작을 쉽게 공부했던 학생들은 지문에 있으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지문에 있지만 서로 어긋나는 것을 연결시켜서 오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화작에서 이 미스매칭을 놓쳐가지고 틀렸어요. 이런 것도 원칙을 배우고 연습해야 됩니다. 자, 이 학생은 제가 이제 수능 정규반 강의가 있고 모의고사 강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모의고사 강의를 하냐? 강남대성에서는 한 달에 한 2번씩 실전 모의고사 봅니다. 그래서 얘들이 모의고사에 강해져요, 시험에. 근데 고3들은 모의고사를 너무 적게 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걸린 수능 시험에서 너무 떱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모의고사반을 하고 토요일 아침에 딱 하면서 수능과 똑같은 시간 연습합니다. 이 학생은 자, 제가 9월 평가원 설명하고 아버님이 설명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고 있는 아들을 때렸습니다. 야, 너 가서 모의고사 연습해! 하고 엄청 오기 싫었는데 한 3주 오더니 이제 제 수업을 이해하게 됐죠. 뭐냐면 저는 막 작품을 이렇게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읽고 판단할지 가르치거든요. 그게 이제 엄청 도움받고
수능 끝나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메이저 의대를 갈 겁니다. 자, 강의 일정 소개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정규반은 월요일 6시부터 9시 30분까지입니다. 제가 일부러 뒤에 30분 남겼죠. 이 30분 동안 제가 학생들 전원 다 숙제 제대로 하는지, 그리고 방향성이 잘못됐는지 제가 수업 전후에 저와 조교가 다 케어할 겁니다. 그 다음 수능 모의고사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처음에는 수요가 적을 수 있는데 학생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1월 달부터 쭉 끌고 갈 겁니다. 수능까지. 그래서 수능과 똑같은 시간 아침 8시 30분 와서 8시 40분부터 시험 볼 겁니다. 시험 보고 바로 해설 강의 듣고 어떻게 시험 전체를 운영하는지 이제 배울 거예요. 마지막은 이건 직효가 되는 이건 제가 이제 개설만 하면 마감되는 강의입니다. 문학 시간 줄이기. 이번에 그렇게 어려웠다는 그 문학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느냐. 그거를 4주간 끝내겠습니다. 월요일 1시 반부터 5시까지입니다. 뭐 연간 커리큘럼이나 수업 구성안을 보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제 거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상담하시거나 문의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